똑같은 종교개혁자인데 글의 개혁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장 칼뱅입니다. 칼뱅은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무슨 이유로 여행을 가다가 스위스에서 머물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마침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들하고 결탁이 돼서 그 스위스의 종교개혁 저게 되고, 거기서 더 나가서 정치가로서 이제 자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스위스를 그 개신교의 그 원리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뭐 금주령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막 내리고, 그걸 어긴 사람들이 뭐 처형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날도 이제 칼빈주의에 대해서 이제 뭐 두 가지 얘기가 막 있고 뭐 이렇죠. 근데 개신교 사람들은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굉장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칼빈은 그 이렇게 뭐 설교도 무지 많이 했어요. 이 사람 성실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성실해가지고 그 듀티에 대해서 다 지키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고 또 그다음에 설교할 거 설교하고 막 이렇게 다 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글을 쓰는 거에 아주 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갖다가 교정해서 다시 펴낸 게 한 뭐 15회인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책 한 권이 유럽 전체를 뒤흔든 베스트셀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치고 또 고치고 해가지고 그거를 할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루터랑 너무나 다른 그런 사람이에요. 루터 같으면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자기의 그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다 휘어잡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사람들 불평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커버했을 텐데, 이 사람은 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고지고대로,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글의 사람이라는 게 확실한 게 뭐냐면은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천식이 또 있었 거에다 플러스 글을 맨날 쓰니까 신경쇠약이 와가지고 우선 소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맨날 그 소화불량, 그 다음 변비, 설사, 이거 뭐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부정맥, 쪼그리고 앉아서 맨날 글을 쓰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데 이 사람이 불굴의 지력이 있었던 거는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쉴 새 없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저희 성경을 번역했던 루터가, 그 사람도 글의 사람이죠. 그렇게 자기 말하는 대로 글을 썼으니까 얼마나 이 글도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논리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하는 이런 그 요리서 같은 거, 이 사람 최고의 저자의 그것인데, 그것 같은 경우에 이 칼빈은 이제 위대한 결과를 냈습니다. 사실 이제 루터와 칼빈, 이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 개혁, 그죠? 개혁의 그 하나의 그 아이콘이죠. 이 사람들은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카톨릭 신학 그 체계, 거기에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단으로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가들이죠. 그 사상가로서 세상을 결국 개혁해내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말을 잘하고 글을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상도 바꿀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학자들 그러면 보통 이제 뭐 말재주 없고, 얘기 한 5분 하면 재수 없고, 그죠?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못 알아듣겠고, 되게 잘난 척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과학자 중에도 말 잘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요즘도 뭐 보면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물리학자들 중에서 이제 제법 후배 학자들 중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책도 잘 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흐뭇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 중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과학자인데 말을 잘하면 실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편적으로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말 잘하는 사람에 대한 그 시기심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보면요. 아인슈타인이 말도 유머 있는 말도 잘했지만 글을 참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깜짝 놀랐던 게 아인슈타인이 쓴 그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월드뷰죠.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근데 제가 대학 시절에 그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이게 과학자가 쓴 글인가? 그러니까 철학자가 쓴 어떤 그런 책보다도 더 심오하고 말도 아주 조리 있고 그 어떤 그 논리 체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과학자들은 막 방정식 들이 풀어가지고 뭐 증명 끝 막 이렇게 하고 껄껄 웃는 게 과학자인데 그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이걸 놓고 이제 막 그래서 이제 과학자도 저는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책을 읽으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린 마음에. 아직 제가 죽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의 과학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갈릴레오를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갈릴레오 그러면 그 뉴턴보다도 앞선 아주 최고의 과학자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갈릴레오가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보통 생각해보면 그냥 수학 실력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날로 보면은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수학 실력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가면 미적분을 배우잖아요. 미적분은 갈릴레이 죽은 다음에 뉴턴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위대한 과학을 했는데 그 과학은 중학교 3학년 수학 실력 정도로 된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가끔 무슨 생각하냐면 진짜 노벨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 배운 수학 물리 지식을 갖고 발견한 것은 노벨상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이후에 배운 무지 많은 그런 복잡한 수학과 이런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현대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의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거에서 조금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이거를 판을 뒤집으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좀 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혼자 가끔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레오가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아까 이제 여러분들 그 카톨릭에 대해서 대항해서 막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 카톨릭 그 기독교 신학적인 세계로 이 세상의 모든 물리 법칙을 이해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는 거예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별들이 이렇게 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과학자들 중에는 이제 그렇지 않고 지구가 오히려 도는 거다. 그죠? 지동설, 지구가 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구가 돈다는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일이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때 당시 이단 심판소에서 불러다가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면 마녀로 몰아가지고 화형을 시켜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과학하는 사람을 갖다 데려다가 근데 그때는 그런 무서운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브루노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단 심판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8년간 고문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고문은 장난이 아닌 고문이에요. 지금도 이제 그 고문 박물관 이런 데 가면 그때 당시에 했던 그 고문 그 형틀이 있는데 그런 걸로 고문을 8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가 지금 한 말을 번복해라. 그러면 살려줄 텐데 안 하면 죽인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죽음을 택합니다. 그 사람은 브루노예요. 브루노가 죽고 얼마 안 있었을 때 이제 갈릴레이가 그때 활약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지동설을 이제 지지하니까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도 이제 거의 이제 오늘 내일 아무나 잡아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갈릴레이가 이 사람이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인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이렇게 브루노처럼 지구가 돕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썼어요. 그래서 다이알로그라는 책을 썼어요. 대화록. 그래서 여기에 주인공이 3명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살비아티라는 사람. 살비아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동설을 주장하는 코페르니쿠스 학설을 지지하는 학자예요. 살비아티. 주인공.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에 세그레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지적인 사람인데 보통의 지적인 사람인데 이제 지동설도 천동설도 아닌 그 중간 단계의 사람이에요. 살비아. 그 다음에 심플리치오. 심플리치오 그럼 벌써 이렇게 심플한 사람. 그래서 좀 멍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심플리치오. 그 무슨 미국 만화에 보면 뭐 심슨 가족 뭐 이런 약간 그런 저건데 심플리치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프톨레미 즉 그 천동설을 주장하던 그 사람. 이 세 사람이 서로 이제 갑론을박을 하는 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숨었어요. 자기는 숨었는데 그렇게 해서 떡한 책을 낸 거예요. 떡한 책을 내니까 아는 사람 다 보면 알죠. 아, 이 사람 이거 이 사람 좀 보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잡아 족치질 못하고 그리고 이 사람 되게 매력적인 인간이었어요. 보십시오. 머리가 이렇게 넓고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매력적인 인간이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교황이 된 사람이 친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좀 뭐 약간 대범한 짓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교황도 카바를 못 해준 거예요. 이단 신문소에서 이 책을 문제를 삼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교재판소에 갔죠. 가가지고 뭐 막 신문 받고 뭐 다시는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알려진 거는 이 사람이 종교재판소에서 뒤돌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런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항상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의 명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이제 그 종교재판소에서 이렇게 되고 나서는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직도 잘리고 이제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이제 빈궁한 삶이 돼가지고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 지도를 그려가지고 팔고 그걸로 먹고 살기도 했다라는 이런 좀 비참한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은 약간 그거는 이제 좀 이 사람의 그 억울함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후대 사람들의 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실제로 뭐 지옥 지도를 팔았던 이야기는 있어요.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글의 사람이 또 있어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글의 사람인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또 글도 잘 못 써요, 사실은. 왜냐하면 논문 쓰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연구를 막 하다 보면 저도 이제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 연구할 때 너무 신나게 해요. 막 실험하고 뭐 교수님 이런 게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매일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야, 논문 좀 써라 그러면은 논문 쓰는 거는 이제 실험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무슨 화장실에서 뭐 볼일 다 보고 이제 뭐 나올 때 하는 행동 비슷한 정도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고 막 했던 거를 다 묘사도 안 하고 다 건너뛰고 뭐 아주 그냥 꼭 필요한 거 몇 마디 하고 이렇게 해서 논문을 만듭니다. 그 이유가 글 쓰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죠. 글 쓰는 훈련이 첫째 잘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과학적 논문은 레토릭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 논문은 이상하게 그 논문 쓰는 그 어투와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문학이나 문과 쪽에는 이 문과 쪽에도 논문은 또 그 형식과 레토릭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에세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쓰는 게 그냥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게 있어요. 문학 쪽은. 근데 과학 쪽은 에세이처럼 쓰면 안 돼요. 이거 뭐 훈련이 안 된 친구로 이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잘 안 쓰게 되는데 과학자인데도 거의 그 웬만한 문학자보다도 훨씬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수염이 긴 할아버지예요. 바로 찰스 로버트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은 이제 그 뭐 1882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전형적인 19세기 사람이죠.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사람. 빅토리아 여왕은 아니죠. 그 전때 사람이죠. 아, 그때 사람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1900년대 그 초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찰스 다윈이
원래 아버지가 로버트 다윈이 의사였는데 자기 아들도 의사를 만들 생각을 좀 했고, 또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영국은 국교가 세기니까 신학자가 되거나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 의사, 법률가 이 셋이 이제 최고의 그 선망하는 직업인데, 찰스 다윈은 그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그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고 막 숲에 가가지고 풍뎅이나 잡으러 다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찰스 다윈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버지가 유산도 남겨는 줬지만 그 자기가 죽었을 때 다윈을 부르지 않을 정도로 그 다윈에 대해서 실망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대신에 찰스 다윈은 아버지의 뜻을 안 따르는 대신에 그 비글호라는 배를 타고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아버지 시키는 걸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비글호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그 배를 타고 이제 탐험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거기에 이런 자연과학자들이 가끔 탔어요.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선장이 너무나 긴 항해 속에서 우울증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벗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벗이 약간 그래도 엉뚱한 얘기를 서로 할 수 있는 말벗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거기 가다 보면 뭐 신기한 새로운 생물도 발견하게 되고 뭐 자원도 발견하게 되니까 자연과학자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태운 게 찰스 다윈이에요. 근데 다윈이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편지를 거기 이제 다니면서 본 거를 갖다 쭉 씁니다. 써가지고는 자기 선생님한테 이제 한국에 도착하면은 그 편지를 붙여요. 그리고 나서 또 하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편지를 쓴 건데, 그 선생님이 되게 재미난 사람이라서, 야, 이게 재밌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신문에다 낸 거예요. 다윈이 이제 비그로 여행을 끝내고 왔을 때 그 연재물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미 다윈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몇 살짜리 젊은이가 여행기를 갖다 굉장히 잘 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윈이 사실은 거기서 그 여행기만 가지고 뭐 강연 다니고 뭐 책 펴내고 이렇게 했어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자기가 본 것을 보면서 여지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생명의 추리, 라이프 추리라는 거죠. 그게 성경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천만한 얘기죠. 갈릴레오보다도 훨씬 위험한 얘기고, 오늘날도 지금 다윈이 그 이유로 해서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또 다윈을 열렬 지지하는 또 이 팬덤도 어마어마하고, 사실은 이제 과학계의 주류 세력들이 팬덤이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다윈은 이제 이렇게 됐는데, 다윈이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 신변의 위협을 막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다시 이제 종교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서 자기는 과학이고 뭐고 다 안 되고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다윈이 비밀 수첩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게 이게 비밀 수첩이에요. 이게 이렇게 제가 확대를 해서 커 보이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몰스킨 수첩 있죠? 우리로 얘기하면 기자 수첩만 한 거예요. 거기다가 다윈이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이게 비밀 노트, 아마 비밀 노트를 A, B, C, D 이렇게 해서 넣어놓는데 아마 B일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I think 이러고 나서 이렇게 막 나무를 그렸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내가 볼 때는 1번에서 이렇게 나가고 거기서 갈래질 쳐서 B, C, D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다. 예, 이게 이제 종의 그 분기되는 것을 이 사람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비밀 노트의 시작이고, 다윈은 얼마나 글을 많이 썼는지 지금도 이제 그 다윈이 썼던 그 책들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따개비 같은 거 연구를 해가지고 따개비 하나를 갖다 연구하는데, 원래는 이제 한 12페이지 논문 쓰려고 그러다가 7년을 해요. 따개비만 가지고 7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생각을 턱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는 그냥 뭐 재미난 생각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네가 뭐 진짜 한 게 뭐냐,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 연구가 없으면 안 되니까 다윈이 따개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 건강을 다 잃어요. 왜냐면 따개비가 조금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해부한다고 하다가 이제 막 뭐 소화불량 걸리고 뭐 막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다윈이 애를 갖다 한 10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다윈은 사실은 평생 직업이 없었어요. 대학 교수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서 애 10 데리고 살았어요. 되게 신비롭죠. 아버지가 유산을 어마어마하게 줘서 아마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자유로운 사상가가 되려면 좀 배울 점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철도 사업에다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소화불량 됐던 거엔 두 가지가 있는데 연구를 너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는 것 때문에 아마 신경이 많이 쓰였을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굉장히 사랑했던 딸이 있는데 그 애니인데 저 애니가 죽었어요. 근데 다윈이 그때 그냥 간절히 신에게 이 애니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다 무산이 되고 죽고 그러면서 다윈이 이제 무신론자가 됐던 그 가장 큰 그 동기가 아마 딸의 죽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윈은 이와 같이 이제 그 글의 사람, 전형적인 글의 사람이었는데 다윈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종교인들 또는 그때 당시에 다른 그 기성 과학자들하고 이 디베이트가 붙는데 그것을 대신 싸워준 말의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헉슬리입니다. 토마스 헉슬리인데 이 사람이 그 토마스 헉슬리가 다윈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막 한 거죠. 근데 이 헉슬리는 말의 사람인지 그 피가 흘러가지고 그 멋진 신세계라고 그 저기 공상과학 소설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올더스 헉슬리라고. 이 사람이 그 진짜 그 공상과학의 아버지인데 올더스 헉슬리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토마스 헉슬리예요. 그래서 헉슬리 집안은 아무튼 엄청 말과 이 그죠 표현에 그 저거였던 것 같아요. 자, 그 과학자, 뭐 개혁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CEO들도 말의 사람과 글의 사람을 좀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그 올해 돌아가셨죠, 그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이제 호불호가 상당히 갈려 있고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기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분이 뭐 자동차 광이래 가지고 멋진 자동차 있으면 가져다가 그거를 다 분해했다 조립하고 뭐 이런 걸 했다 이런 것도 기인일 뿐만 아니라 또 이분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영화를 하나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몇 번씩 그거를 다시 보고 했다라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건희 회장 이분이 이룬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선대 이병철 회장이 양의 경영을 했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은 질의 경영으로 이걸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성공을 한 거죠. 그 선대 이건희 회장까지는 뭐냐면 싸게 만들어서 많이 팔자 이런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삼성의 기조였어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이제 선대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데 그게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연설이다 그래가지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삼성 임원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이건희 회장이 이제 막 연설을 했고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저 말이 되게 이제 투박하죠. 투박하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저 말에 그냥 굉장히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건희 회장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시대 코드를 확실히 잡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마누라 자식은 제일 안 바꿔야 되는 건가 봐요. 이분에게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굉장히 사람들 마음에 와닿은 거죠. 이 마누라와 자식들은 다 안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자식이고 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진짜 다 바꿀 게 뭐냐? 그렇게 된 거고. 그때 당시에 그 프랑크푸르트 거기에 이제 그 어떤 호텔에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막 그 며칠씩 이제 임원들 모아놓고 이제 연설을 주로 한 거죠.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의 사람이죠.
말을 쭉 하는데 이제 이분이 했던 말들을 어록으로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읽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어떤 그 프랑크푸르트 그쪽의 호텔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맨 처음에 이게 사이비 종교 집단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복을 쫙 입은 굉장한 젠틀맨들이 쫙 앉아 있는데 웬 짱딸막한 중늙은이가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막 책상을 땅땅 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럼 막 이 양복쟁이들이 막 울기도 하고 막 받아쓰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건 무슨 이상한 사이비 종교 집단인가 보다 이랬을 정도였네요. 근데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임원들이나 이렇게 직원들한테 그 질문 던지는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을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제 뭘 갖고 와가지고 뭐 회장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첫 마디가 자네 그게 뭔지는 아나?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누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뭔지도 모르면서 와서 얘기할 수 없는데 이게 뭔지는 아나? 그런데 이 자네 그게 뭔지는 아나라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건희 회장이 또 사람들한테 했던 말 중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게 업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업을 하는데 내가 그 업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다 그러면 반도체 산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업의 본질이 뭐냐? 장치 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 무슨 뭡니다 그러면 그거는 부동산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건희 회장은 그 업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삼성을 하는데 이 삼성이 하는 이 업이 뭐냐? 이것도 모르면서 내가 어떻게 삼성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게 뭔지 아나? 이 알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알았어요. 이 사람. 네, 압니다. 이러면 쫙 설명. 그래, 아는구만. 그럼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럼 그거 할 줄 알아? 알면 뭐해? 할 줄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줄 아나? 그러면 할 줄 알고, 뭐 제가 이거 해가지고 집에서 뭐 실험을 해봤더니 뭐 이런 게 나왔고 막 이렇게, 할 줄은 아는구만. 보통 우리 이 정도면 이제 끝이잖아요. 알고 행할 줄 알면. 근데 이분은 딱 이러는. 근데 그걸 뭐에 쓸 건가? 쓸 줄은 아나. 내가 뭐 만들면 뭐예요? 이걸 쓸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뭐에 쓰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여기서 질문이 보통 끝나는데 이분은 또 질문하는 거예요. 자네 그런데 그거 알고 할 줄도 알고 쓸 줄도 알아. 근데 그거 남을 가르칠 수는 있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거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보면 이렇습니다. 냉면집 보면은 냉면 육수 비결을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된 게 있는 거예요. 해보면은 되고 어떨 때 안 되고. 그래서 가르칠 줄 안다는 건 뭐냐면 이 지식을 체계화해서 남이 내가 없어도 할 수 있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게 수준이 뭔지는 아나. 평가를 할 줄 아냐. 그러면 이제 제가 눈썰미가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 인류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희 회장이 이제 마지막 책상 딱 치면서 하는 말이 인류면 안 돼. 초인류여야 돼. 그래가지고 요즘 그 삼성 뭐 임원이나 이쪽 사람들이 쓴 책들 보면 다 초자 들어가죠. 뭐 초격자, 뭐 어쩌고. 이 초가 이건희 회장이 그 입에 달고 살았던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삼성 임원 상당히 고위층 분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초자를 이렇게 한자로 아예 저한테 설명하더라고요. 초가 뭐냐면 달릴 주자에다가 칼도자에 입구자예요. 그래서 달린다는 건 막 뛰어나가는 거죠. 행하는 거고 칼도는 뭐냐면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입구는 뭐냐?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쨌거나 실력이 있는데 소통 능력이 없는 사람 달려갈 수 없겠죠. 근데 실력이
실력은 없고 소통 능력만 있어도 달려갈 수 없겠죠. 실력도 있고 소통 능력이 있는데 안 뛰면은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초짜, 그죠? 초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삼성 사람들이 굉장히 그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의 CEO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글의 CEO로 이제 뭐 여러 사람들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그 아마존의 베조스도 있고 뭐 워렌 버핏도 있고 빌 게이츠도 있고 막 있는데 이 사람들 보면 대부분 독서광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날 그 CEO 인문학 뭐 강좌가 이렇게 유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아주 그냥 뭐 어마어마한 CEO들이 대부분 책을 읽는 사람이라는 게 밝혀져서 그런 거예요. 책을 읽는 사람이라는 게 밝혀진 이유는 뭐 그들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 사업에 영감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그 사업에 함몰되지 않고 밖에 나와서 그죠? 다시 이렇게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고 그런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책을 읽는 거겠죠. 얼마나 바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책을 안 읽는 CEO, 이 사람들은 지금 조금 장사가 잘 될지는 모르겠으나 앞날이 좀 어두울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에 함몰되니까. 근데 이 손정희,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제일 교포인데, 교포 3세인가 그러신데, 이분이 지금 일본에서 제법 큰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손정희 씨의 그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이 사람이 한번 맨 처음에 이제 한번 좀 성공을 해서 뭘 좀 해보려고 막 하는데 그때 갑자기 간염이 걸려요. 그래서 배가 띵띵 불어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고치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이 83년도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뭐 4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이 뭐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분이 병원에 배가 뚱뚱해서 누워가지고 책을 4,000권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제가 볼 때는 말의 사람은 아닌 거죠. 말의 사람이면 뭐 애인을 부르든 부인을 부르든 해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대화하고 부하 직원 불러서 뭐 동향이 어떠냐는 뭐 이러면서 사업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 책을 읽어요. 이 사람은 이제 글에 어떤 그 탐닉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손정희 씨도 저런 거부가 된 거에는 이 사람이 글에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나왔던 손정희 관련된 여러 책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면은 이렇게 사고 방식이 굉장히 사고형이에요. 그러니까 막 말을 하다가 영감을 얻는 스타일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뭐 손자병법 이런 거를 갖다 혼자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자기네 회사 용도로 해서 20몇 자를 5525에서 25자를 만들어서 뭐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글의 CEO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도 말과 글, 예술가들 그럼 그냥 작품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작품은 남지만 이 사람의 삶 속에서 말이 주요하냐 또 글이 주요하냐 이런 거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로댕입니다.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 만들어 놓은 그 조각 있잖아요. 그 사람이 로댕을 보고 나랑 똑같이 비판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로댕이 그렇게 근육질의 사람을 만들다가 자기의 그 예술 세계가 확 바뀐 게 바로 뭐냐면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온 몸을 수도복으로 이렇게 잠옷 같은 거 수도복으로 감쌌고 오직 머리만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발자크의 조각상입니다. 발자크의 조각상을 만들면서 발자크라는 사람의 몸에 발자크는 사실 근육이 거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표현했으면 더 흉측했겠지만 그거를 옷으로 다 감싸고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머리 이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 상상력의 세계 이거를 갖다 이제 조각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조각하는 이 로댕의 그 예술 세계를 갖다 알고 싶어가지고 견습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로댕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영감을 어마어마하게 얻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글로 어느 정도 표현된 게 릴케에 의해서 표현된 거고요. 로댕은 자기가 작품을 하면서 끝없이 릴케한테 말을 해준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로댕의 것은 작품으로만 남았는데 릴케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로댕의 말들이 우리들한테 오늘날도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말의 사람의 약점은 너무나 멋있는 말을 해도 바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없어져서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가끔 내가 멋있는 말을 했는데 나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말의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다 녹음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자, 글의 예술가도 있어요. 피카소도 글의 예술가예요. 피카소가 어느 순간에 시인 학교에 들어가서 시를 썼던 시절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썼던 시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것이 나중에 추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카소도 상당히 글의 사람이라는 혐의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칸딘스키죠. 이 칸딘스키는 여러 가지 이제 현대 미술의 아주 독보적인 것을 개척을 했지만 이 사람이 책도 썼어요. 예술에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이런 책을 썼어요. 이게 굉장히 얇은 책인데 저도 이제 읽어보면서 되게 감탄을 했어요. 이 사람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거를 이제 삼각형으로 표현하면서 삼각형의 밑변에 있을 때는 창조가 안 일어나는데 굉장히 안전해요. 그런데 내가 창조로 올라갈 때 이 꼭지점으로 가면서 이 불안한 상태 그리고 그 불안한 상태를 어떻게 견뎌내면서 창조에 이르느냐 이런 아주 굉장히 자기가 창조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자기의 심리적인 상태, 정신적인 어떤 교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주 잘 묘사를 한 책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칸딘스키의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이거를 좀 가끔 또 혼자 있을 때 다시 펼쳐 읽고 글을 소환해냅니다. 예술가들도 말의 사람과 글의 사람이 있고 그들의 예술의 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칸딘스키의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이제 가끔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악보하고, 그죠?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삼각형 있잖아요. 저 삼각형은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어떤 창조의 삼각형, 거기서 오르는 뾰족한 곳으로 가는 것.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악보가 주는 이런 것들을 갖다 이 사람이 원과 삼각형과, 그죠? 이런 걸 가지고 또 이 칼라를 가지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 책에 있는 것이 거의 다 표현되어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보통 이제 말은 스승이 하고 그 다음에 글은 제자가 받아 쓰죠. 우리가 학교에 가도 이제 선생님은 막 얘기하시고 우리는 받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스승들 중에 위대한 스승들은 절대 글을 안 쓰고 말만 했어요. 대표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도 보면은 이제 산상수훈 이런 거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종이에다 딱 써서 야, 내가 이제 어저께 밤에 쓴 건데 한번 읽어봐.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쫙 얘기를 하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들이대라. 누가 오리를 가져하면 십리를 가져라. 요즘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여기 공자 같은 경우도 3,000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자가 얘기한 인이라는 것은 제자마다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자마다 봐서 얘한테 필요한 인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또 부처님도 염화시 중에 미소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자 가섭인가요? 그 사람한테 연꽃을 딱 들었더니 가섭이 싹 웃는 거예요. 이 말없는 대화로 이 진리가 이제 전달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갖다 이제 사람들이 알게 글을 만든 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 중에 이제 교회에다 막 편지를 쓴 바울 같은 제자도 있지만 베드로 같은 제자는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계속 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굉장히 말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쓴 거는 예수가 말한 그것의 어떤 로직, 교리를 갖다 쭉 했는데 반해서 베드로는 예수와 자기가 겪었던 일들,
스토리 라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 스토리 라인이 결국 베드로의 입으로 계속 전해져서 그 뭐 마테나 뭐 마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 쓴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사실은 베드로한테 얘기를 다 주워 들은 거를 쓴 게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나온 복음서예요. 그리고 나머지 복음서들은 다 그거랑 형태가 똑같아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가 어떤 일을 했고 무슨 말을 했다. 그 얘기를 딱 돼 있죠. 그게 복음서입니다. 지금 그 노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공자가 거의 마지막 이제 죽을 때에 대해서 한 몇 년 남았을 때 이제 그 노나란가요? 어디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글만 썼는데 그때 썼던 게 사서 삼경 이런 걸 썼어요. 그거는 공자의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있었던 거. 가령 시경이다 그러면 뭐 수천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후대 사람들 꼭 필요한 거 몇 개를 딱 추리고. 그러니까 공자가 그때 거의 썼던 것들은 다 뭐냐면은 그 동안에 있었던 것을 갈무리해서 편집한 거예요. 편집을 한 건데 그 공자의 말을 제자들이 모아서 쓴 게 논어예요. 논어는 이 여러 제자들이 자왈 뭐 이러면서 공자가 무슨 말을 했다. 그래서 쓴 거예요. 그 어록이에요. 그래서 논어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무슨 체계가 이렇게 딱 그럴듯한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뭐 좀 난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어 맹자, 그죠? 이것이 이제 그 사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그 제자들이 스승의 말을 받아 쓴 거예요. 그런 것이 있고 불교의 팔만대장경도 결국 부처가 이렇게 막 역마시 중에 미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말을 하신 거를 결국은 다 이렇게 글자화한 거. 그래서 글의 제자, 말의 스승, 글의 제자.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가 이제 하는 우리마다 다 특징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저도 이제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연애를 한 걸 돌아보니까 연애라고 얘기할 것도 없지만 제가 이제 실연을 당했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어떤 이제 교회 후배 여학생은 굉장히 제가 좋아해가지고 저 여학생하고 내가 이제 사랑에 빠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연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어느 날 봤더니 그 우리 교회 제가 아는 형하고 이제 둘이 이제 좋아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라면 박스보단 좀 작지만 이렇게 박스에다가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지들끼리 주고받은 연애 편지가 한 박스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나는 편지를 걔한테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글로 서로 이렇게 막 주고받으면서 사랑이 깊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생각해 보면은 편지를 거의 안 썼던 것 같아요. 늘 만나서 제가 수다를 떨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가 이제 책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말하는 걸 더 좋아하는 말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의 사람이지만 이제 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을 쓰는 것은 제가 저한테서 있는 글의 사람의 씨앗을 키운 거죠. 그죠? 그럼 글의 사람은 또 어때야 되냐? 글처럼 맨날 말을 하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갈한 글처럼 얘기를 하는 거 플러스 유머와 또 말의 리듬과 아까 얘기한 루터처럼 막 가슴을 파고드는 그 페네트레이팅 보이스 이런 거를 좀 개발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서로 개발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이건희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할 줄 아나. 말도 하고 글도 썼어요. 하질 않아.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말쟁이, 글쟁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한 대로 행하는 사람, 글 쓴 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중요해요. 제가 가만 보니까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어떨 때는 우연히 베스트셀러가 나올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그 다음 책에서는 그 사람을 검증을 해요. 그 사람이 한 말대로 살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우연히 옛날에 제가 이제 14일 만에 책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실제로 그걸 입증을 하기 위해서 또 이걸 14일 만에 썼습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뭐 회의도 하고 뭐 다 하면서도 꼼지락꼼지락 수첩에다가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말의 사람, 글의 사람 이 책을 이번에 내면서 제일 큰 소득 중에 하나는 제가 적어도 제가 한 말을 입증을 했다. 그러니까 말과 글을 행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언서행일치, 그 언서행일치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인생이 풍요해지고, 두 번째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을 현재로, 그죠? 현재로 꽉 채워서 실존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는 날, 우리가 이제 이 현재에 썼던 그 말들이 글로 여러분들이 갈무리를 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뛰어넘는 그 미래를 향한 편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글은 쓴 다음에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래를 향한 편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이제 그런 말과 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 잘해서 이익을 크게 얻어볼까, 뭐 글 잘 써서 어떻게 세상 한번 흔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딱 내려놓고 나의 삶이 얼마나 견실하고 정말 내 삶이 실존하느냐, 나답게 살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 나냐, 이게 남이 시켜서 할 수 없이 하는 꽁두각시냐, 나냐, 이 질문에 우리가 이 말의 사람, 글의 사람으로 진실되게 우리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